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축축한 밤, 늘 타던 익숙한 아빠 차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아빠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다. 당시 나에게는 그저 반짝이는 낯선 물체였지만 아빠에게는 판도라의 상자이자 완벽했던 그의, 그리고 나의 세상을 산산조각 낼 지옥의 문이었다. 어둠 속 차 안에서 희미한 계기판 불빛이 떨리는 아빠의 손과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췄다. 그 낯선 휴대폰은 엄마 차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빠의 모든 신경을 갉아먹는 듯했다.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었다. 아마도 아빠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변명이 맴돌았을 것이다. 회사 전화일 수도, 엄마 친구가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빠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어린아이조차 알아챌 수 있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엄마 얼굴에 휴대폰을 던지고 소리 지르며 따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빠는 그러지 않았다. 증거 없이는 엄마의 달콤한 미소와 그럴듯한 변명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을 것임을 아빠는 알고 있었다. 아빠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안개 속에서 아빠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 삼촌뿐이었다. 민준아. 나 진우야. 지금 통화 괜찮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래, 말해봐.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고 났어?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너 사무실이야? 아니, 방금 집에 도착했어. 왜 그래? 급한 일이야? 너답지 않게 말을 더듬네.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나 불안하게 하지 말고. 너 잠시나 좀 만날 수 있을까? 구로에 있는 내 사무실로 갈게. 30분 정도 걸릴 거야. 거기 가서 얘기하자. 이거 정말 중요해. 민준 삼촌은 분명 아빠 목소리에 담긴 불안과 다급함을 알아챘을 것이다. 30분 후 두 남자는 텅 빈 삼촌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잠든 척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는데 낯선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엄마는 피곤하게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고 왔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예전에는 항상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그날 밤에는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한밤중에 아빠가 돌아왔다. 아빠는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궁금해서 나는 살금살금 뒤따라갔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내가 항상 존경했던 강인한 남자. 우리 아빠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민준 삼촌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것이다. 아빠가 스피커폰으로 해놓은 휴대폰에서 민준 삼촌의 목소리가 작게,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충분히 크게 울려 퍼졌다. 이건 단순한 업무 문자가 아니야. 진우야, 침착하게 들어. 수진아, 이번 팀장 승진 거는 걱정 마. 내가 힘썼으니까. 대신 지난번처럼 확실히 성의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이건 수진이 답장이야. 전무님, 감사합니다. 약속은 꼭 지킬게요. 지난번 강남 호텔 개인 미팅처럼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강남 호텔, 개인 미팅, 승진의 대가. 그 파편적인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우리 엄마,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아름답고 유능한 엄마.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계속 읽는다 또 있어. 어제 백화점에 보낸 가방 받았어? 수진 씨처럼 명품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처음 보네. 그리고 답장. 전무님, 정말 이러시면 저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너무 좋아요. 다음 미팅 때는 꼭 하고 갈게요. 이모티콘까지 함께. 텅 빈 목소리로 충분해. 제발 그만해줘.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박진우, 정신 차려. 내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기만에 빠져 살 거야. 아빠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 휴대폰을 그 여자 얼굴에 던지라고?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지난 세월은 뭐란 말이야. 나는 문 뒤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아빠의 눈물, 잔인한 진실,
그리고 휴대폰 너머 민준 삼촌의 차가운 목소리는 내 어린 영혼에 영원히 상처를 새겼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법적으로 이건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야. 그들이 뻔뻔하게 합의된 관계나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심지어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 같은 거.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증오로 물들어 있었다. 사람을 한 명 찾아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비용은 문제없어.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 단 한 가지 세부 사항도 빠짐없이. 그 후 며칠은 지옥 같았다. 아빠는 자기 집에서 그림자처럼 변해버렸다. 여전히 웃고 말하며 완벽한 남편, 모범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나에게는 아빠의 눈에서 소름 끼치도록 텅 비고 차가운 공허함이 느껴졌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성공에 기뻐했다. 엄마는 나에게 새로 맡은 팀장 자리와 동료들의 칭찬, 그리고 한 전무님의 특별한 도움에 대해 자랑했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 같았다. 일주일 후 아빠는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그날 밤 아빠는 또다시 서재에 자신을 가두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서재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엄마와 한상무라는 남자가 강남의 호화로운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들.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해 보였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빠는 그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어떤 분노보다도 더 섬뜩했다. 아빠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잔인한 계획을. 그날 밤 아빠는 민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의 운명을 결정했다. 전화 너머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잔인한 방법. 너희 집들이 파티. 집들이 파티. 엄마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한 완벽한 무대.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 수진이 부모님, 친한 친구들,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가 참석할 거야. 그때 최수진과 한상무는 가장 의기양양해 있겠지. 그 완벽한 무대 한가운데서 이 모든 증거를 폭로하는 거야. 마치 공개 처형식처럼. 오랫동안 침묵한다.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잔인하다고?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은 잔인하지 않았어? 박진우, 정신 차려. 그들은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게 아니라 내 심장에 칼을 꽂았다고. 네가 조용히 이혼하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살 거야. 우리가 곧 축하할 그 집, 그 성공이 내 눈물 위에 지어진 게 아니냐고. 민준 삼촌의 말은 아빠의 마지막 망설임을 부쉈다. 온화했던 건축가였던 아빠는 증오의 찬 연출가로 변모하여 자신의 아내를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무대를 설계하고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좋아. 그렇게 하자. 민준아,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줘. 그건 내 아내의 마지막 막이 될 거야. 집들이 파티. 송파의 고급 아파트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감미로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아빠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의 꿈이 담겨있던 집은 이제 가장 잔인한 비극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인 엄마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엄마는 아름답고 빛났으며 다가올 폭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워하셨다. 박사위, 우리 수진이가 자네를 얻은 건 정말 복이야. 고마워. 늘 묵묵히 수진이를 지지해줘서.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수진이는 원래 재능이 많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아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빠의 시선은 한 전무님과 그의 아내에게 향했다. 그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아빠는 손에 술잔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소리 지르고 싶었고 아빠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한 전무에게 건배하며 한 전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전무님의 특별한 관심 덕분입니다. 크게 웃는다. 하하. 박 건축사님, 아내의 성공이 질투나세요? 걱정 마세요. 수진 씨는 열정이 넘치는 여자예요. 제가 없었어도 성공했을 겁니다.
네, 저도 제 아내의 그 열정을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튼튼한 법이죠. 전무님의 특별한 가르침. 저희 부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빠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아빠는 술잔을 가볍게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엄마는 옆에 서서 행복하게 미소 지었고 아빠가 자신에게 바치는 감미로운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축하를 위해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민준 삼촌은 방 한 구석에서 컴퓨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방 안에 불이 꺼졌다. 모든 시선이 큰 스크린 TV로 향했다. 이것은 제 아내 최수진의 눈부신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아빠의 손가락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행복한 결혼사진, 여행사진, 아빠와 엄마의 달콤한 일상적인 순간들이 비춰졌다. 엄마는 아빠의 손을 꽉 잡고 감사하다고 속삭였다. 속삭인다 여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고마워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겼다. 화면은 새까매졌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기념사진이 아니라 구글 지도가 한 장소로 확대되어 있었다. L호텔, 삼성동, 강남.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진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호텔 앞 엄마의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한 전무. 엄마는 뒤따라 나오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로비로 들어섰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는 아빠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끔찍한 녹음이 방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수진 씨, 정말 대단했어.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 깊었어.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아휴, 전무님. 다 전무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죠. 엄마의 제 남편은 너무 순진해서 야근이라고 하면 다 믿어요라는 말이 울려 퍼지자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TV를 향해 달려갔다. 안 돼. 진우, 지금 뭐 하는 거야? 꺼. 당장 꺼. 민준 삼촌이 엄마를 막아서며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비키세요. 수진 씨. 메인 이벤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수진 씨의 노력이 담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죠.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전무의 아내가 남편의 뺨을 때린 것이다.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외할머니는 기절하셨다. 외할아버지는 얼굴을 감싸고 우셨다. 그리고 한 전무의 아내는 불타는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며 인연이 감히 내 남편을 유혹해서 우리 가정을 박살내. 흐느껴 울며 아니에요 사모님. 오해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핥히고 싸웠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그 혼란스러운 풍경 한가운데서 아빠는 마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와 엄마에게 흰 봉투를 건넸다. 변호사, 침착한 목소리로 최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박진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엄마는 주저앉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여전히 행복한 그들의 결혼 사진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TV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파티에서 나는 집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아빠와 엄마를 모두 잃었다. 반년이 흘렀다. 아빠와 나는 제주도로 이사했다. 아빠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빠는 작은 건축 사무실을 열었다. 아빠는 자신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화는 죽은 영혼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끔 민준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삼촌은 엄마가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한 전무도 해고되었고 이혼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위자료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아빠는 이겼다. 아빠는 자신이 원했던 복수를 얻었다. 어느 날 민준 삼촌이 아빠에게 전화로 물었다. 진우야, 너 후회하지 않아?
아빠는 바다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후회? 아니, 잔인했지. 알아. 어쩌면 나도 괴물이 되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민준아,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야. 그 파티는 내 인생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어.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어. 아빠는 이곳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다. 아빠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아빠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온통 잿빛 세상만 보였다. 아빠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잿더미를 남겼다. 아빠는 자신의 종양을 도려냈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 심장에 남겨두었다. 복수는 어른들에게는 정의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오직 상실감만을 남긴다. 그들의 싸움에서 승자는 없었고 모든 것을 잃은 유일한 패자는 나였다. 아빠의 평화는 나의 산산조각 난 삶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배신보다도 더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 폭풍 같던 밤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빠는 더 이상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작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설계도면을 그렸다. 그에게는 건물을 설계하는 일이 곧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제주도의 평화로운 풍경도 그를 감싸고 있는 어둠을 걷어낼 수는 없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거나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엄마의 절규, 깨지는 유리잔 소리,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숨겨진 인물의 목소리였다. 그 박하윤이란 아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 목소리는 내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집 골목에 서 있었다. 나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었을까? 나는 숨을 죽이고 뒷골목으로 돌아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밤늦게 나는 아빠의 작업실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를 들었다. 민준아, 최근에 누가 우리 집 주위를 서성거렸어. 분명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내가 알아보니 한 전무가 풀려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감형을 받았다고 하더군. 게다가 최수진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최근에 퇴원했다는 얘기도 있어. 아니야. 이건 그들이 아니야. 이건 더 큰 세력의 짓이야. 민준아, 그날 밤 바에서 들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그 자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어. 그는 뭔가 거대한 것을 조종하고 있었어. 아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내가 본 아빠는 늘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먹잇감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자식은 분명 내가 엄마의 비밀을 폭로한 것에 대해 복수하려 들 거야. 하지만 내가 두려운 건 그게 아니야. 그 자는 하윤이를 언급했어.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윤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진우야, 진정해. 일단 하윤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내가 사람을 더 붙여서 너희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볼게. 안 돼. 그들은 너무 교활해. 법적인 보호망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어. 난 직접 막아야 해. 내 손으로. 아빠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그것은 증오를 넘어선 결연한 의지였다. 나는 그날 밤 아빠가 숨겨둔 총을 다시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화로운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넘어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아빠는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고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끊임없이 떨렸다. 학교 정문에 다다랐을 때 아빠는 나를 꼭 껴안았다. 그의 품에서 익숙한 담배 냄새와 함께 불안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하윤아,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널 지킬 거야.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프고 절박했다. 그것이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빠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아빠, 가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지만 아빠는 이미 나를 놓아주고 돌아서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비장해 보였다.
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섬뜩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집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설마, 아빠? 수업 종이 울렸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잿빛 연기와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다. 선생님이 내 어깨를 흔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준 삼촌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를 뒤집어 쓴 듯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하윤아, 아빠가. 삼촌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아빠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비장한 뒷모습을 보였는지. 나는 삼촌의 팔을 뿌리치고 학교를 뛰쳐나갔다. 잿빛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도 없이 나는 그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고 있었지만 집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불길 속에서 나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과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널 지킬 거야. 죄송합니다. 하윤 양. 화재 현장에서 박진우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시신? 아빠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손에 들린 까맣게 그을린 USB를 나에게 내밀었다. 박진우 씨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USB 안에는 그동안 박진우 씨가 수집한 모든 정보와 함께 최수진 씨와 한전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세력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윤 양에게 접근하려 했던 모든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아빠의 차가운 심장 같았다. 아빠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진실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모든 것을 스스로 끌어안았을까? 왜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경찰은 화재가 우발적인 사고라고 발표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었다. 아빠는 그 숨겨진 인물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그자는 아빠의 복수를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아빠를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아빠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 가득했다. 수백 장의 사진,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숨겨진 인물에 대한 정보. 그의 이름은 김도윤. 거물급 로비스트이자 정치인과 사업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상류층의 은밀한 비리를 조종하는 그림자 실세였다. 엄마는 그의 첩이었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한 전무를 유혹하여 회사 기밀을 빼내려 했던 것이다. 승진은 그저 미끼였을 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세력의 꼭두각시였다. 그리고 나 박하윤은 그들의 은밀한 거래를 목격한 증인이자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아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 거대한 악과 홀로 맞섰던 것이다. 아빠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감히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빠를 미치광이로 치부하며 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빠는 영웅이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영웅. 나는 USB를 숨겼다. 나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다. 김도윤. 그 이름은 이제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복수의 표적으로 각인되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민준 삼촌이 나를 돌봐주었다. 그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빠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아빠의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낡은 컴퓨터를 켜고 USB 안에 담긴 자료들을 분석했다.
아빠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김도윤의 은밀한 네트워크, 그가 개입했던 비리 사건들,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섬뜩한 진실. 어느 날 자료를 뒤적이다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아빠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흐릿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 조심해. 김도윤은 우리 주변에 숨어들어. 누구도 믿지 마.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민준 삼촌을 조심하라고? 설마. 아니야. 삼촌은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아빠를 도와줬던 유일한 사람. 하지만 아빠의 마지막 경고는 너무나도 섬뜩했다. 누구도 믿지 마.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는 삼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눈빛.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아빠의 복수를 도왔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빠는 왜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을까? 김도윤. 그는 단순한 로비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거미줄을 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검은 그림자였다. 그리고 민준 삼촌 역시 그 거미줄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 나는 아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김도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새로운 복수의 서막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아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며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나는 그림자 속의 소녀가 되어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손에는 아빠의 유언이 담긴 USB,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불타는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진실을 밝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준 삼촌에 대한 의심은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아빠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화를 받을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가 서둘러 자리를 뜨는 이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아빠의 죽음을 설명할 때 스쳐 지나갔던 알 수 없는 망설임.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댐 민준 삼촌은 급하게 외출했다. 나는 그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택시를 타고 삼촌의 뒤를 쫓아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였다. 불빛이 화려하게 켜진 갤러리 안에는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나는 김도윤을 보았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사람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준 삼촌이 그 김도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김도윤은 피식 웃으며 삼촌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장면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빠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민준 삼촌은 김도윤의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아빠를 돕는 척하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돌봐주었던 삼촌이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을까? 내 눈앞의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는 아빠를 죽인 세력의 일부였다. 나는 갤러리를 뛰쳐나왔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덮쳤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아빠가 남긴 USB만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USB 속 자료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다. 아빠는 분명 민준 삼촌의 배신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USB 안에서 또 다른 비밀 파일을 발견했다. 암호로 잠겨 있었다. 아빠는 항상 복잡한 암호를 사용했다. 나는 아빠가 평소에 즐겨 쓰던 숫자 조합들을 시도했다. 내 생일, 엄마의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건축물의 좌표를 입력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8, 13. 아빠가 지은 우리 집 주소. 암호가 해제되었다. 파일 안에는 아빠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과 함께 김도윤과 민준 삼촌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민준 삼촌은 김도윤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시절부터.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얽혀있는 관계였다.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아, 만약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널 홀로 남겨두고 가서
하지만 아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준이는 김도윤의 사람이었어. 그는 처음부터 김도윤의 명령을 받고 아빠에게 접근했어. 엄마의 불륜을 조작하고 아빠에게 복수를 부추긴 것도 모두 김도윤의 계획이었어. 그들은 아빠를 이용해 엄마를 제거하려 했고 아빠가 진실에 너무 가까워지자 아빠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엄마의 불륜이 조작되었다고? 복수가? 모든 것이 김도윤의 계획이었다고?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엄마는 꼭두각시였고 아빠는 이용당했다. 그리고 민준 삼촌은 그는 처음부터 우리의 불행을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윤아, 아빠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 김도윤은 모든 것을 묻으려 할 거야. 그는 너에게 접근하려 할 거야. 아빠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가면 김도윤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피해자야. 엄마는 김도윤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하고 있었어. 엄마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아빠는 실패했지만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아빠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강한 믿음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내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불타는 결심만이 남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빠의 유언이, 그의 희생이 나에게 싸울 힘을 주었다. 나는 아빠의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도윤의 복잡한 비리 네트워크, 그가 돈으로 매수한 정치인들과 검사들의 명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불법 인체 실험과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엄마가 김도윤에게 약점을 잡혔던 이유도 그녀가 과거 그 실험 중 하나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강요된 삶을 살아온 희생자였던 것이다. 민준 삼촌은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차가웠다. 나는 그를 완벽하게 속여야 했다. 아빠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김도윤의 약점을 찾고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모색했다. 나는 아빠가 남긴 암호화된 파일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느 날 나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모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빠가 화재 직전 녹음한 것이었다. 하윤아, 들리니? 지금 김도윤의 사람들이 왔어. 집 밖이 시끄러워. 난 도망갈 수 없어. 하지만 이 USB만은 꼭 지켜야 해. 너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너희 엄마의 과거를 가지고 김도윤과 거래를 했어. 엄마를 이용한 거야. 미안하다 하윤아. 널 이런 세상에 혼자 두게 해서. 아빠의 목소리는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끊겼다. 나는 오열했다. 민준 삼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엄마의 약점을 이용해 김도윤과 거래를 하고 아빠까지 죽게 만들었다. 그 모든 친절함 뒤에는 이토록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내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올랐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빠가 남긴 USB 속에는 김도윤이 관리하는 불법 인체 실험 시설의 위치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한 증거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김도윤이 직접 실험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이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민준 삼촌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모든 움직임은 위험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혜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혜는 컴퓨터에 능숙했고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지혜야, 부탁이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우리 아빠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윤아?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이 USB를 세상에 알려야 해. 김도윤이라는 악마의 실체를. 지혜는 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결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익명의 제보 계정을 만들고 자료들을 분산해서 업로드하며 모든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마침내 나는 민준 삼촌의 감시를 따돌리고 혼자 PC방으로 향했다. 손에는 아빠의 유언이 담긴 USB가 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이 터질듯이 뛰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빠의 복수, 엄마의 진실, 그리고 나의 생존.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자료 업로드를 시작했다.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마자 PC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 삼촌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뒤에는 김도윤의 신복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박하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그 컴퓨터에서 떨어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손에는 빈 USB가 들려 있었다. 이미 늦었어요. 삼촌, 모든 진실은 이제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증거들이요. 삼촌의 배신도, 김도윤의 추악한 범죄도 모두요. 민준 삼촌은 달려와 내 뺨을 후려쳤다. 내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이 망할 년, 감히 너 때문에 모든 게 끝났어. 그 순간 PC방 TV에서 속보 뉴스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거물 김도윤 씨가 불법 인체 실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제보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민준 삼촌과 김도윤의 신복들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김도윤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비웃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저에게 모든 것을 남겼고 저는 아빠의 유언을 이룬 거예요. 삼촌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들은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 사일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불과 몇 분 만에 PC방은 경찰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민준 삼촌과 김도윤의 신복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걸어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아빠의 유언을 이뤘다. 엄마의 억울함도 밝혀냈다. 이제 비로소 모든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김도윤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의 비리 네트워크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많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언론은 나를 정의의 제보자라고 불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민준 삼촌은 아빠 살해 공모 및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썩어갈 것이다. 엄마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병실에서 만난 엄마는 과거에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하윤이에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다 망쳤어.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피해자예요. 김도윤이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 눈물은 회한과 고통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나는 엄마를 용서했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미움 대신 이해와 연민을 찾았다. 아빠의 작업실은 재건되었다. 나는 그곳을 아빠의 기념관처럼 꾸몄다. 그의 설계 도면들, 그가 아끼던 책들, 그리고 그의 총은 이제 안전하게 잠겨 있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기를 바라면서 나는 대학에 진학했다. 법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아빠처럼 건물을 짓는 대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률가가 되고 싶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림자 속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 나의 길은 이제 명확해졌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다. 김도윤 제국은 무너졌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김도윤들이 존재할 것이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들은 끝없이 나올 것이다. 나는 아빠의 USB를 늘 소지했다. 그것은 나의 과거이자 미래였다.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미스터리한 메시지. 박하윤 양, 축하합니다. 당신의 용감한 행동으로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항상 빛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는 김도윤의 잔당일까?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 세력일까?
아니면 나처럼 어둠 속에서 진실을 좇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사냥꾼이 되어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이름은 박하윤.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이다.